지적 설계의 참관자는 아일랜드 자연 신학과 지적 설계란 무엇인가? 자연에도 의미가 있는가? 신의 존재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간접적인 입증은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 매우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입증 방식을 선택한 주인공은 소위 자연신학이다. 찰스 로버트 다윈의 어린 시절은 차라리 재앙에 가까웠다. 그는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의학 수업에 대한 의욕은 전혀 없었고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직 마취약이 등장하기 전이라 해부학 실습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면 구토를 일으키기 일쑤였다. 그러나 의학책을 덮고 자연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파도에 밀려 해변에 올라온 불가사리와 가재나 들판의 새들이 그의 관심을 더 끌었다. 2년 동안이나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의 연극을 마냥 지켜만 보다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그것으로 의학 공부는 끝이었다. 성공회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윈은 케임브리지로 가서 신학대학에 입학하였다. 그의 자질이 의사에 못 미친다고 해도 쓸모가 있는 신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830년에 다윈이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에게 아주 특별한 방 2개가 숙소로 할당되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라는 유명한 인물이 한때 이곳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가 죽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대학교에서 여전히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그의 저서들은 다윈의 수업 시간표에도 들어 있었는데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신학 분야에서 불후의 명작이었고 다윈은 감격에 빠져들었다. 신학 수업은 의학 공부보다 더 지루하였지만 페일리의 저작만큼은 예외였다. 여가 시간이 되면 다윈은 풀밭과 숲을 배회하며 딱정벌레와 식물들을 수집하였고 공부방으로 돌아오면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읽었다. 책 내용은 우주를 창조해낸 계략, 대자연을 무대로 존재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리고 이것들을 사소한 데까지 끝까지 궁리하여 고안해낸 창조주에 관한 것이었다. 만물의 생성에 관여한 창조주의 존재는 모든 딱정벌레, 모든 새, 그리고 모든 풀잎 하나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의 현존에 대하여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한 인물은 그때까지 없었고 그의 저서는 19세기 중반에 이를 때까지 만물의 생성을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다윈에게 이토록 깊은 감동을 안겨준 이 책의 저자 페일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윌리엄 페일리는 1743년 런던 인근의 피터버러에서 3녀 1남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성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리스어와 라틴어 지식이 해박하여 요크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되었다. 윌리엄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두각을 드러내었다. 남보다 이해가 빨랐고 생각도 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윌리엄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연약하고 운동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대신에 지적인 재능이 특출하였던 아들을 케임브리지의 신학대학에 입학시켰다. 당시의 성공회 신학대학은 영국의 고위 성직자 및 정치가들의 등용문이었고 윌리엄도 역시 경력을 쌓아서 그의 아버지로서는 그저 꿈에 불과한 위치까지 도달하여야 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서 페일리가 가장 어렸지만 그의 재능은 이와는 반대로 가장 앞서가고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그는 이미 주목의 대상이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가꾼 긴 머리에 장식 주름이 잔뜩 달린 와이셔츠 그리고 값비싼 비단 스타킹은 어떻게든 남의 눈에 띄어보려는 그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면 그의 활약은 눈이 부시었다. 그는 언제나 펄펄 끓어오르는 정열과 함께 연단에 올랐고 그의 제스처는 감정과 활기로 넘쳐났다. 정신이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의 등장을 환영하였고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현란한 수사학적 재능 앞에서 감탄을 연발하였다. 페일리는 동급생 중에서 최우수로 졸업시험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윌리엄 페일리가 학수고대하던 일은 곧바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단 그리니치의 한 학교에 라틴어 교사직으로 물러나 있다가 1766년에 자신의 모교로부터 전임 강사로 부름을 받고 케임브리지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성공회 신부로 서품을 받았다. 페일리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의 길을 걷고자 하였다. 그는 30세에 일단 궁정법정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벽을 보고 불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최후의 변론을 연습하곤 하였다. 뿐인가 그는 영국 의회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연설가이자 당대의 수상이던 윌리엄 피트를 자신의 머릿속에 불러내어 그를 상대로 연설 대결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보잘것없는 신출내기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소소한 사제직이 고작이었다. 1777년 여름에 그는 애플비의 주임 신부가 되었고 이는 그의 삶에서 구심점이 되었다. 페일리는 보다 높은 것을 꿈꾸었지만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제직에서 얻는 수입에 의지해야만 하였다. 그는 알코올 판매업을 하는 유복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여 아들과 딸을 각각 4명씩 낳았지만 그의 부인은 그를 자주 볼 수가 없었다. 1780년에 영국 중서부에 위치한 칼라일 지방의 주교가 그곳의 대성당으로 윌리엄 페일리를 불러들였고 2년 후에는 부주교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40세가 되어서야 윌리엄 페일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국회에 진출하여 수사학적 결투를 벌이는 대신에 그는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최후의 변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의 문체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쉽게 이해가 되었으며 자신감으로 넘치고 있었다. 페일리는 자신과 동시대인이자 동양인이던 제러미 벤담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리주의가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였다. 벤담과 마찬가지로
페일리도 철학의 유일한 목표는 행복의 증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선에 도달하는 길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라는 것이다. 하느님이 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셀 수 없이 많은 메커니즘을 자연에서 고안해내었듯이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생각해 놓았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순응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페일리의 주장은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런던의 주교는 성 바오로 대성당 안에서 보수를 많이 받는 자리를 제안하였고, 링컨의 주교는 그를 교구의 수석사제로 임명하겠다고 나섰으며, 더럼의 주교는 비숍 웨어마우스라는 소도시에 편안하고 보수가 많은 사제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비판적인 그의 태도와 자유로운 정치적 성향은 주교로 뛰어오르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페일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명예 박사가 되었고, 북해 해변에 위치한 목가적인 소도시 비숍 웨어마우스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윌리엄 페일리는 만년의 역작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행복은 증대시키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이 원칙을 보다 한목적으로 준수하면 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목적성이란 관념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창조주의 의지와 개인의 최대 행복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를 대표하는 저서 자연신학은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비숍 웨어마우스에 있는 페일리의 서재에서 탄생한 자연신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신장병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고통이 몰려오면 몇 주 동안 일을 못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현상에 대한 정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주의 이론을 세워보겠다는 그의 계획은 매우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비숍 웨어마우스 인근을 돌며 마당에서 달개 날개 깃털을 수집하고 해변에서 물고기의 잔뼈를 모았으며 길가에서 풀과 꽃을 채집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재에 돌아와서 자신이 자연의 건축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수집한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하고 해부학 서적에 깊이 빠져들었다. 페일리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저서의 핵심 개념어는 적응이었다. 하느님이 자연에 있는 수백만의 생명체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열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생명체들이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촘촘하게 엮이면서 엄청나게 큰 하나의 단일성을 구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802년에 자연신학은 완성되었고 이 책은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후에 이 책의 부제목 자연현상으로부터 신적인 현존에 대한 증명을 추론함이 말해주듯이 페일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영국 신학계에서 가장 큰 설득력을 확보하였다. 페일리는 생명체들로 구성된 세계가 보여주는 천태만상 앞에 큰 경외심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복잡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특별한 해법이 존재해야만 그러한 경외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그가 찾은 해답은 그러나 독창적이지도 않았고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이미 100여 년 전인 1691년에 존 레이라는 자연 연구가가 이와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로 그를 따르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레이에 비하면 페일리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연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시계를 만든 장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계의 톱니바퀴와 용수철을 제조할 때에 요구되는 정밀성보다 더 정교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을 서로 결합하여 시계로 만들어내는 과정보다 더 복잡한 것이 요구되는 사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계와 같은 물건을 들판에서 찾아냈다고 해보자. 주은 시계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펴보고 난 후에 시계의 정확성과 설계의 세밀함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되면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한 시계가 있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러한 시계를 창조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이고 언제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정밀 기계공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말이고 그들이 이러한 시계를 만든 목적은 우리가 추론해본 것에 따르면 현재의 시각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시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고 목적에 따른 사용법도 그들의 계획 안에 이미 존재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계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이라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작품에도 창조주가 자연을 만들 때에 염두에 두었던 모종의 밑그림과 계획이 모두 게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 시계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자연에서 드러나는 창조주의 밑그림은 그 규모가 훨씬 방대하고 경우의 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페일리의 자연신학은 20판을 넘겼고 그 사이에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자연의 창조자를 시계공에 비유한 사례가 등장할 때면 항상 페일리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지어낸 인물은 물론 그가 아니었다. 페일리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베르나르트 뉴엔테이트의 글을 읽다가 이러한 비유를 발견하였지만 베르나르도 역시 원작자가 아니었다. 1696년에 윌리엄 더럼이 숙련된 시계공이라는 비유를 들어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럼의 논증도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고대의 본보기를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각색을 한 것이었다.
만들었다. 자연을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비유한 최초의 사례는 결국 키케로의 신의 본성에 관하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페일리의 시대에 시계공에 대한 비유는 별다른 독창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유를 사용했던 앞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비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샅샅이 연구하여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작은 단위들도 웅장하게 건설된 시계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처럼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페일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눈을 망원경과 비교해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인간이 스스로의 눈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다면 망원경은 이를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증거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인간의 시각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눈은 곧 이를 만들어낸 주체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눈을 창조한 주체가 존재함은 망원경을 만들어낸 제작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페일리는 이러한 예제를 수없이 들고 나와서 신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입증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육체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손톱 하나를 떼어내어 앞뒤를 바꾸어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실용적이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수리의 깃털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태양계 전체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 대자연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혜가 만들어낸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페일리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연신학을 탈고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자신의 선한 의지로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하게 궁리하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물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해명이 되지 않는 의문이었다. 하느님이 신장을 창조했다고 하면 신장이 고통을 받거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애당초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해답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는 선이 악을 항상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이 빛을 잃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느님의 창조물을 변호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느님의 창조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이 되는 날에는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주교의 모자를 써보기를 학수고대하였고 드디어 글로스터로부터 주교직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급격하게 기력이 쇠하여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1805년 5월에 비숍 웨어마우스 자신의 집에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두 눈은 실명하였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페일리의 작품은 완성된 상태였다. 생물학적인 자연 전체는 창조주에 의해서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생물체가 자연에 적응한다는 원칙 아래에 그는 창조의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페일리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자연 철학의 완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30년이 지난 후에 적응이란 주제를 전혀 새로운 틀에서 사용한 자연 철학 이론이 나왔을 때에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인물은 사실상 페일리였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은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읽고 2년이 지난 후에 성공회 사제로 서품을 받고 영국 해군의 측량선 비글호에 승선하여 남아메리카로 탐사 여행을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화석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는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식물과 동물들은 페일리가 서술한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적응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대대적인 기획을 통하여 자연의 모든 톱니바퀴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조립하였던 시계공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창조주가 하나의 인격체로 현존한다는 종교적인 교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다윈은 20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연구 결과 발표를 계속 망설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1859년에 그의 위대한 저서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고 이로써 다윈은 페일리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다윈은 무늬 잠금 장치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 2장을 닫아주는 아름다운 잠금 장치를 만든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추론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페일리가 대자연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다윈은 거꾸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만일 대자연이 시계공이라면 그 시계공은 아마 눈먼 장님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미래를 예견하는 눈이 없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란 애당초 있을 수 없었다.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전망도 무의미하였고 한마디로 지적인 능력의 주체가 아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칼라일의 부주교 페일리가 다윈의 저서에서 언급된 경우는 단 한 차례였다. 물론 그의 정확한 관찰력에 대한 칭송이었다. 자연 선택은 그 어떤 종도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생물학적인 조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페일리가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자신을 소유하는 주체에게 고통과 해악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이 불러일으키는 이익과 손해를 모두 따져서 그 결과를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언제나 이득이 된다. 페일리는 다윈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종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연에 적응해 나간다는 다윈의 진화이론을 막지는 못하였다. 천지만물의 생성 원인이자 동시에 작용 원리였던 하느님을 다윈은 자연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자연이 무엇을 한다, nature does,
has라는 문장처럼 자연을 주어로 놓는 어법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다윈과 동시대인이었던 프랑스의 생리학자 장 피에르 마리 플루랑에게는 이러한 요령이 부족하였다. 자연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반론이었다. 자연에게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 목적 지향적인 작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이 사고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종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연에 적응해 간다는 다윈의 이론은 약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근본적인 의구심은 아직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지닌 비판가들이 오늘날 부각시키고 있는 개념은 지적 설계이다. 그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 켈빈이었다. 그는 다윈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글래스고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다윈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었다. 켈빈은 다윈이 제안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진화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불과 9,800만 년이었고 짧게 잡으면 2,400만 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만일 지구 나이가 이보다 많다면 켈빈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구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켈빈의 비판은 아무래도 그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켈빈은 지구 크기의 용융된 구체가 오늘날의 온도로 냉각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추산하여 지구 나이를 계산해냈지만 이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어쨌든 다윈의 인간의 유래는 1871년에 출간되었고 같은 해에 켈빈은 지적이면서도 자비로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조화를 부여하는 주체는 자연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입장을 지닌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적설계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들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두뇌 집단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미래발견연구소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지적설계와 관련해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들은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적이다. 물리학과 생물학은 이 세상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출발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해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앞날을 설계하는 능력을 지닌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물리적인 상수들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상수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사소한 오차가 발생하면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찰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과연 창조주의 활약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이러한 조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인간을 생성시킨 우연은 사실상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필연성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일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우연들도 수백만이 쌓이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변형이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자연이 지닌 한목적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한목적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지질연대학에 따르면 우리의 살고 있는 행성에 지질학적 재앙이 5번 있었고 이는 지질학적 시대를 구분하는 사건이 되었지만 동시에 동식물들이 대규모로 멸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진화가 허용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축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든 포유동물들은 7개의 목뼈를 지니고 있는데 돌고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12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린이 물을 마시는 것을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목뼈가 몇 개 더 있었으면 훨씬 더 편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동인도제도에 살고 있는 멧돼지 바비루사, 일명 사슴돼지는 송곳니가 발달하여 생긴 휘어진 엄니를 두 쌍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엄니들은 바비루사의 행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 이외에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루사가 엄니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의 한목적성에 반하는 증거가 된다. 가까이에서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지적설계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지성 또는 자연의 지능적인 적응이 작용해서 심해에 사는 새우들이 진한 빨간색을 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새우의 빨간 빛깔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그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것일까? 심해에는 빛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새우도 자신의 색깔을 인식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빨간색 때문에 무슨 이득이 발생하지도 않아서 다윈의 진화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집바귀의 짝짓기 철이 지나면 그들의 노래소리에서 진화론적인 목표도 함께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핸드폰, 신호음 소리를 내거나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암컷과 수컷이 서로 딴 몸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이들이 짝을 이루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자연의 철칙인데 인간의 경우에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진화이론은 자연의 모든 현상과 행동 방식들을 주변 환경에 유효적절하게 적응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질문을 던져보면 진화이론도 허점투성이이다. 이러한 질문은 지적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우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윈 이론의 한목적
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개념에도 적어도 같은 정도의 문제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오늘날의 생물학은 절대적인 한목적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상대화시키는 추세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적 설계의 별빛은 점점 더 퇴색하고 있다. 개별적인 부분들을 빠짐없이 모아놓아도 그것이 곧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이론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자기 조직화이다. 생물체 조직은 로고의 조각 맞추기 놀이처럼 단순하게 원자와 분자가 결합되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물질이 상호 교환되면서 생장하는 것이다. 감자가 지하실에 있으면 그 싹은 하얗고 잎도 없지만 일단 밭에 옮겨 심으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잎이 돋아난다. 이와 같은 일은 모든 생명체에서 진행되고 그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주변 세계의 영향이 피드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은 영원히 새로운 상태에 머물게 된다. 하나의 생명은 매우 특수한 조직체로 설명해야 할 만큼 복잡한 구조를 지녔고 이 조직체는 그 부분들의 총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전 물리학의 개념과 사고방식들을 모두 동원하여도 우주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조직체의 성격은 아직도 비밀에 쌓여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29년의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대규모 도서관에 방금 발을 들여놓은 어린아이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가지 언어로 쓰인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누군가가 이 책들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꽂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책 배열에 신비한 질서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가장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하느님을 상정할 때에 그 사람의 처지는 지금 이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놀라운 구조를 지녔고 또한 특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이란 그저 무엇을 암시하는 수준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별들을 움직이는 우주의 신비한 힘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능력이 넘치는 창조자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위의 도서관을 예로 들면 수많은 책에 단 하나의 저자가 있다는 말인데 일단 이를 제쳐놓고 생각해보자. 아인슈타인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재구성하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산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척추동물의 뇌와 객관적인 실자에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퍼즐 조각이다. 객관적인 실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아무리 다각도로 찾아본다고 해도 그 답을 상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머릿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설명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옳은지를 두고 생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토론을 벌일 것이다.